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인도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다만 여러분이 시대 구분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그 네 가지의 시대 구분은 서양사를 기점으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되는 인도사에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구분은 선생님이 임의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한번 인도사의 흐름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인도사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펼쳐서 보시면 이 인도사의 내용들이 다 찢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선생님과 함께 흐름을 쭉 정리해 본다 라고 보면 되겠고, 여러분이 때때로 교과서에서 이 내용들 볼 때 아, 이런 흐름이었지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먼저 고대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고대 위에 인도 지도가 보이고 있고요. 자, 고대를 보면 인도 문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아리아인이 이동을 했었고, 기존의 원주민들이, 물러나게 되었었죠. 철기라고 하는 문명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보이게 했고요. 또 이 소수의 아리아인이 원주민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용했었나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렇죠. 신분 제도로 가스트 제도. 자, 종교도 하나 가져왔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브라만교. 그래서 카스트 제도의 상위 계층, 제사장으로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교가 아닌 불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 평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타마 시타르타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옛날의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 불교의 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그렇게 쓰지도 않았고 강조를 하지도 않는 편이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입장이 보이곤 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뒤에서 등장하게 되는 후발주자 왕조들에서 이 불교의 종파라고 할까요? 불교의 입장이 좀 나뉘게 되면서 불교가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이 불교가 등장한 시기에도 어떤 왕조가 있었지만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 왕조의 명칭을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핵심도 아니거니와 또 우리가 인도라고 하는 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는 국가부터 거의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배우고 있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부터 한번 보시면요. 자,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왕이 등장합니다. 어떤 아소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초기에는 정복 전쟁을 많이 했었고요. 이것을 이제 회의를 느끼면서 이제 온화한 정책으로 다르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융합, 포용, 기존의 정복 전쟁의 살상을 이제 후에 혹은 이제 온화하게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입장이 담겨 있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종교의 특징이요, 상자부 불교입니다. 자, 상자부 불교는 일명 옛날의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소승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 한 번씩 들어봤었나요? 자, 소승불교 혹은 상자부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겁니다. 나 혼자 이제 극락정토에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혼자 수양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형태가 바로 상자부 불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아래 한번 가볼까요? 자, 쿠샤낭제 완전 대비됩니다. 선생님 색깔을 바꿔서 한번 해보죠, 그럼. 자, 대비가 되는데, 자, 마찬가지로 왕이 있습니다. 카니 슈카 왕, 카니 슈카. 자, 카니 슈카 왕 때는 자, 불교의 종파로서 대승불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대승불교는 어떤 측면이 있느냐? 자, 여러분이 소승불교의 반대다. 큰 대와 작을 소를 이제 대조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는데, 큰 대니까 네, 개인이 해탈하는 것뿐만 아닌 글자가 잘 안 적혀요. 중생 구제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에서 불교의 종파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극락정토를 함께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보면 이제 불교가 좀 익숙해지긴 하는데 한국사요. 근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건 왜 크리스트 종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비교를 하는 겁니다. 대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왜 잠시만요. 자,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에서 이제 등장하게 된 그런 종교를 이제 두 종파로 크게 나눠보죠.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 종파가 있고 혹은 개신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등장했던 이런 종파 세력들이죠. 뭐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하고 여러분이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봅니다. 지우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종교마다 큰 뼈대가 있고 그 안에서 입장을 달리하는 뭐 그런 세력도 혹은 입장도 나눠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거나 종교의 뿌리는 이제 동일한 겁니다. 자, 그 아래 내려가 보겠습니다. 굽타 왕조로 가겠습니다. 굽타 왕조. 자, 굽타 왕조 갑시다. 굽타 왕조. 320년 정도 되네요. 연도가 이제 선생님이 한번 적어봤고요. 자, 굽타 왕조가 또 왜 중요한가 하니, 자, 우리가 인도하면 일반적으로 불교만이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인도를 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부딪히는 게 어떤 종교냐면 힌두교입니다. 오늘날도 거의 7, 80% 이상의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힌두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여러분 인도에 가면 혹은 인도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막 소 길가에서 돌아다니고 왜 사람들이 뭐 코끼리 숭배하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코리기라고 적을 뻔했어요. 코리기. 마음이 급해가지고. 코끼리 잘 안 적어져요. 이거 마우스로 적다 보니까. 이런 걸 숭배하는 것을 신두교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인도의 이제 토착 종교와 같은 형식을 이제 많이 띠고 있고요. 기존의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과 이제 조금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지는. 근데 좀 이제 토착 종교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굽타 왕조에서는 그 자신의 왕조에서의 그 나름의 양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일명 굽타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서 굽타 양식 배울 때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신체를 이제 많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조각가 같은 경우에서 인간의 신체가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빨먹은 부분이 있었는데, 자, 쿠슈 왕조 시대에 우리가 알렉산더하고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문화가 있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인도인의 얼굴, 뭔가 그 동아시아인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옷의 의복의 형태가 주름이 살아있죠. 마치 서양 의복, 그리스 문화를 보는 듯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다라 문화 혹은 간다라 미술 선생님 간다라 미술이라고 적어볼게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더 공부를 잘하고 있겠습니다. 간다라 미술이라고 여러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쿠시안 왕조 시대에 등장했던 하나의 미술 양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를 한번 정리해서 넘어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중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세를 한번 가보면 자, 이 시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냐? 그냥 이슬람 시기입니다. 이슬람. 이슬람이 이제 지배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달리 나온 것들은 없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교과서에서 부각되고 여러분 고등학교 모의고사에서 종종 보이는 게 쿠투브 미나르라고 해서 이슬람 탐양식이 있습니다. 요것도 예전에 교과서에 없었던 내용인데, 이슬람 세력들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들이 첨탑과 같은 걸 세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때 교과서에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대. 자, 중세는 여러분이 그냥 이슬람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대에도 그 흐름이 이어집니다. 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무굴 제국. 무굴 제국도 사실 근대로 볼 수 있느냐 좀 애매하긴 한데, 자, 무굴 제국 때도 이슬람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영향이 근대 시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하고 싶고요. 자, 무굴 제국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왕들을 기점으로 보면 됩니다. 왕들을 기점으로 해서, 자, 먼저 아크바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이제 바부르가 이제 무굴 제국을 세웠는데 그의 손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아크바르 황제는요, 이름과는 달리 좀 융화적이고 부드럽게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이 당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인도의 일반적인 종교 혹은 토착적인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힌두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무굴 제국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슬람 문화권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 이 힌두교 문화하고 이슬람 문화가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크바르 황제는 이 힌두교 문화하고 그 이슬람 문화를 어느 정도 포용해 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힌두교의 왕비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슬람교 외에 다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그 세금, 일명 이제 사람 머리에다 매긴다고 해서 인두세라고 해요. 그것도 폐지시켜버리고, 힌두교들도 뭐 관료나 군인으로 이제 등용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등장했던 이제 아우랑제부 황제는 남인도를 정복하면서 이제 인도를 팽창시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완전 이슬람화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이슬람화. 그럼 아까 인정해줬던 힌두교 어떻게 되는 거죠? 무시당하는 거죠, 뭐. 자, 그래서 많은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힌두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불교나 다른 기타 종교들도 많은데 그것들을 인정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굴 제국 떠올려 보실 때 이슬람 문화권이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고, 자, 사실 이제 하나의 종교를 더 적어 볼 수도 있어요. 시크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저 사람 시크 한다 할 때 시크, 그 시크가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자, 시크교는 뭐냐면, 아까 이 아크바르 황제 때 보면 힌두교하고 이슬람을 많이 이제 융합시키고 인정해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힌두교하고 이제 이슬람교가 절충된 형태로 등장했던 게 이제 무굴 제국 시대의 시크교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 번 더 기억을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굴 제국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건축물로서 타지마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요거까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타지마할도 대표적인 인도 이슬람 건축 양식이 드러난 하나의 건축인 거죠.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세포의 항쟁. 자, 이 시기 이제 전후에서 이제 무굴 제국 시기죠. 이제 영국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인도를 많이 지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세포이라고 하는 그 영국인들이 이제 월급을 지불하고 용병식으로 등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총에 뭐 돼지 기름을 발랐니? 왜냐면 이제 이슬람교에 따라서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근데 돼지 기름을 발랐니라고 하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입에다 대니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교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 교류로 말미암아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것을 이제 사실은 이제 인도인들이 통치하고 있는데 영국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뭐 지배를 하려고 막 식민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반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세포의 항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점차 이제 독립의 기운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57년이었고요. 영국이 이제 1757년 플라시 전투를 통해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서 이제 인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승리한 이후부터 이제 영국이 본격적으로 거의 이제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 국민회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배층들인데, 이들은 이제 영국 세력들이 워낙 강하니까 영국 세력에 이제 빌붙어가지고 이제 자기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친일파와 같은 느낌인 거죠.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에. 근데 이들이 결국 그 벵골 분할령, 영국인들이 이제 인도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벵골 지역을 이제 분리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인들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연대의식, 유대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야, 영국인들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반대 영국의 입장을 갖고 적극적으로 뭐 민족운동이나 뭐 활동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도 국민회의가 입장을 확 돌아서게 되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독립운동에서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원래 변호사 출신이고 굉장히 똑똑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모든 권력이나 뭐랄까요, 부 이런 걸 내려놓고 비폭력, 불복종 운동 혹은 소금행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도인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947년 독립을 하고는 있는데, 자,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비운의 역사들이 있죠. 자, 인도 현대는 크게 이야기할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인도하고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고요. 그래서 인도는 일반적으로 힌두교를 대표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대표하면서 완전히 찢어지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굴 제국 시대에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현대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3세기를 형성해서 동남아시아, 중국, 인도 이런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하나의 연대 움직임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 제3세계로서는 인도, 중국 이런 국가가 대표적인 파워를 갖고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미국하고 소련이 강하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의 지향점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는 인도사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인도사 오늘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인도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생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눈에 연표로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지금 교과서의 내용이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도사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그래도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상황의 맥락, 예를 들어 근대에 나타났던 그 이슬람교, 중세부터 나타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근대의 무굴 제국에 영향을 주고 있고 또 현대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키스탄과 인도의 분리라고 하는 흐름에서 쭉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서 기억을 해야 돼. 이런 게 없어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